세월호가 3년 만에 완전히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배수와 운반선 고정 작업이 끝나면 세월호는 마지막 목적지인 목포 신항으로 출발합니다. 세월호는 이르면 내일 모레 사고 해역에서 87km 떨어진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포 신항에선 육상 거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세월호를 맞을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도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전북에서 순회 경선을 마치고 잠시 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4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를 점검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검찰은 뇌물죄 등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막바지 보강 조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모레 저녁 서울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 시리아전을 치릅니다. 이번 경기는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3년을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가 이제 바다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무트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과 기름을 빼내고 운반선에 다시 묶는 작업을 마치면 이르면 내일 중에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세월호는 모레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세월호가 머물고 있는 진도 해역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선아 기자. 자, 수면 위로 이제 완전히 올라갔죠. 자, 어제 있던 곳보다 이선아 기자가 좀 나간 곳이 훨씬 더 나가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이선아 기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보세요? 네, 이선아 기자. 네. 자, 이선아 기자가 지금 세월호 쪽으로 오늘 조금 더 나가 있다고 아까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선아 기자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세월호 선체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1.3km 정도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 건데요. 이곳에선 육안으로 세월호 갑판 부분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이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운반선이 세월호 선체와 함께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경 500m까지 선박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이 주변 1.8km 이내로 접근하는 걸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예, 이선아 기자가 세월호 그 작업 현장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습니다. 자, 세월호가 어젯밤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죠. 그러면서 바다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월호 안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쯤 우선 객실 쪽에 물은 다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곳보다 객실 부분의 배수 작업이 빠르게 끝난 이유는 이 창문 등에 있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상대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체 아랫부분에 물을 빼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밀폐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 인위적으로 배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체 아래쪽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미수습자 또 유류품 등에 대한 유실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선체 밑에 뚫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선저부, 그러니까 이 선체 아랫부분은 사실상 객실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유실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혹시 모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잠수식 운반선 주변에 높이 1.1m 정도의 유실 방지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미수습자 가족들 계속해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오늘 오전에도 세월호 작업 현장 근처에 나갔었다고요?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젯밤 이 세월호가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 10시쯤 배를 타고 인근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앞서 나흘 동안 인근 해역에서 인양 작업 과정을 지켜보긴 했지만 세월호 전체의 모습을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를 살펴본 한 미수습자 가족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마음이 아프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배수 작업을 천천히 해서 하나라도 유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 진도 해역에서 이선아 기자였습니다.
자,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른 세월호, 이르면 내일 중에 목포로 떠나게 됩니다. 육지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 위에서 하는 작업이 어떤 것들인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오전 6시 45분, 인양 작업 중 돌발 변수로 등장한 좌측 출입문 절단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후 세월호는 수면 위 13m까지 모습을 드러냈고 자정쯤엔 반잠수식 선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운반선에 얹은 세월호를 물 위로 띄우는 작업이 시작됐고 어젯밤 9시 15분 선체가 1075일 만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오랜 시간 부식되면서 녹슨 상태였습니다. 배 끝부분엔 승용차와 굴삭기가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젠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를 무사히 옮기는 게 관건입니다. 현재 선체에 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배 아래쪽에 균형을 잡기 위해 넣어놓은 평형수를 배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선체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미수습자와 유류품 등의 유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단단히 고정한 뒤 이르면 내일 목포 신항으로 출발합니다. 이후 모레쯤 목포 신항에 도착해 준비된 공간에 옮기면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르면 모레쯤 세월호가 도착하게 될 목포 신항에는 현장 본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자, 최 기자가 지금 있는 곳이 세월호가 들어오게 될 목포 신항이지요. 오늘 부두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세월호 선체를 거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명 타워 2개를 철거하는 등 거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도 했고요. 세월호 선체와 현장 수습본부가 들어설 공간을 전체 부두와 구분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기와 통신 장비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하는 일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육지로 이제 세월호를 끌어올리면 바로 그 세월호 선체 수색 또 침몰 원인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지요. 이런 작업을 지휘할 그 수습 본부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현장 수습본부를 세우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컨테이너 등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이곳을 쉴 틈 없이 드나들었는데요. 특히 어제부터 수습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수십여 개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거치할 철제 부두를 보기 위한 추모객들의 방문도 잇따랐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기다린다는 문구가 쓰인 조형물을 실은 트럭이 이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세월호 생존자 양인석 씨로 더 이상 세월호 사고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량을 몰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세월호가 도착되기 전에 목포 신항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이제 이어질 텐데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됩니까? 네, 해수부는 세월호가 도착하는 28일 전까지 현장 수습본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이 접안할 철제 부두에 정박해 있는 15,000톤급 화물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거치 장소 인근에 미수습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도 현재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목포 신항에 도착하기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게 역시나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유족들일 텐데 오늘 그 미수습자 가족 유족들도 목포 신항을 직접 들러봤다고요? 네, 오후 늦게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미수습자 가족이 조금 전에 이곳 목포 신항 철제 부두를 들러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유족들이 이곳에 찾아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미수습자 수색과 그리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네, 세월호가 목포에 도착하면 육지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세월호를 부두 높이에 정확히 맞추고 450여 대의 운반 장치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 선체를 육지로 옮기려면
먼저 운반선과 부두가 수평을 이뤄야 합니다. 물살이 약해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운반선에 해수를 넣고 빼면서 부두와 높낮이를 맞추게 됩니다. 수평을 이뤘다고 해서 곧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부르는 운반 장비가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 선체를 들어 올려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는 내부에 남아있는 바닷물과 뻘 때문에 무게가 10,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 대당 26톤까지 떠받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456대 동원합니다. 문제는 선체 내부 구조에 변형이 많고 화물이나 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선체를 들어 올릴 땐 무게중심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화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입니다. 그게 맞춰서 장비를 배열해야 하고 장비가 손상이 되면 이 세월호 자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가 세월호 선체를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면 부두 위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지고 선체가 자리를 잡고 나면 인양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육상에서 선체를 수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미수습자 가족들일 겁니다. 가족들은 미수습자가 배 안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유실에 대한 걱정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와 달라졌을 선체 내부에 대비해 수색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른 세월호 선체 곳곳에 구멍들이 질비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9명 이제 다 찾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못 찾으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해양수산부는 유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에어백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공을 했습니다. 큰 거는 이제 1m가 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전부 다 유실 방지망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2.5cm 눈금으로 된 것이고. 해저면과 닿은 좌현을 제외한 선체의 창과 출입문에 유실 방지망을 달았고 선체 주위를 높이 3m 펜스로 에워쌌습니다. 이동 중 유실에 대비해 리프팅빔과 운반선에도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첫 유실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그 사이 유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체 유실을 막기엔 유실 방지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제는 선체 내부와 해저 유실 방지 펜스 수색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달라졌을 선체 내부 상황을 고려해 수습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뻘이 있느냐 없느냐, 뻘을 갖다가 어떻게 걷어내고 뻘 안에 혹시 유해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수습자 수습을 담당하지만 최초 선체 조사부터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해 발굴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세월호는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체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지금 옆으로 누운 채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선체의 왼쪽, 그러니까 좌현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곧 시작될 수색이나 진상조사에서도 이 좌현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김희미 기자, 지금 언급한 좌현 쪽에 이 수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수습자들과 주요 유류품은 좌현, 특히 배 꼬리 쪽으로 몰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해수부는 3층과 4층 객실에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벽 내부 격벽은요,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배가 누운 좌현 쪽, 그중에서도 꼬리 쪽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수습자들이 좌현에 몰려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9명 말고도 다른 미수습자가 좌현에 있을 수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화물칸이 있는 좌현, 배꼬리 쪽에 승선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무임 승객 등 알려지지 않은 미수습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참사 직후 세월호 탑승자는 477명에서 462명을 거쳐서 476명으로 계속 혼란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엊그제요. 좌현 선미에 있는 램프를 잘라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램프가 침몰 원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가 인양 과정에서 이 좌측에 있는
그 램프라고 불리는 좌현의 차량 출입구를 잘라냈습니다. 네. 인양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과거 진행된 세월호 재판에서요. 1등 항해사 강모 씨가 이 램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강 씨는 참사 하루 전에 이곳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물이 들어올까 봐 수리 요청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램프를 네. 통해서 침수가 돼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네네. 지금 잘라져 나간 램프를 건져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램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왔는지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문은 배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네. 건져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해수부는 조만간 이 출입문을 건져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놓고 외부 네. 충격설도 불거졌었는데요. 이번에 물 위로 올려낸 우연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좌현은 네네. 어떨까요? 좌현은 지금 침몰한 뒤에 세월호 좌현이 아주 해저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대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아직 좌현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외부 충격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요. 우현에는 일단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좌현도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녹이 심하고 일부 훼손 흔적은 있지만 선체에 큰 변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포 신항에 거치를 한 뒤에 그리고 좌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월호 좌현에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죠. 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직접 바다에 나가 사흘간 인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볼 수 있었던 데에는 배를 내어준 선장이 있었습니다. 팽목항으로 오는 길에 비가 내리자 꼭 아이들이 우는 것 같다며 가족들과 함께 선장도 울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이 선장을 만나봤습니다. 깊은 절망에 한숨을 쉬고 안도의 미소가 묻어나던 순간까지 지난 22일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 위에서 보낸 나흘은 지난 3년만큼이나 길었습니다. 이 순간을 가족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의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배에 있던 9명, 그 9명만이 아니고 육신이라도 건졌던 자식들, 이는 모든 애들이 다 내 자식 같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보겠다고. 애초 가족들을 사고 해역으로 데려간 뒤 곧바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인양이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선장은 그 시간 동안 대가 없이 가족들에게 배를 내줬습니다. 식사를 돕고 구호 물품을 받아주고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세월호 인양 작업은 고비를 넘겼고 인양은 성공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날 사실 비가 왔어요.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선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나가는 거 싫어서 우는 것 같다고. 선장님도 우시고 저희들도 울고. 세월호는 이제 배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미수습자들을 태우고 마지막 항해를 시작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과 가장 가까운 섬, 바로 동거차도입니다. 동거차도에서 유가족들은 20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켜봤죠. 두 번째 봄을 동거차도에서 맞은 끝에 물 밖에 나온 세월호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노란 리본을 달아놓은 나무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오늘도 지게를 지고 산을 오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좁은 산길을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가족들이 머무는 곳이 나옵니다. 원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인데 가족들이 일부러 길을 만든 겁니다. 동거차도 산중턱에 천막이 만들어진 건 2015년 8월. 가족들은 이제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앞세운 죄 많은 부모지만은 아이들의 그런 거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인양이 수차례 미뤄지는 동안 동거차도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노란 리본과 추모글귀도 바래졌고 천막은 곳곳이 해지고 기울어졌습니다. 참사 해역이 정면으로 보이는 낭떠러지에 달아놓은 플래카드는
거센 바닷바람을 이기지 못해 찢어졌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를 기다린다는 글귀마저 희미해진 두 번째 봄. 마침내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먹먹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못했을까.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떠난 뒤에도 해저면 탐색이 끝날 때까지 천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내일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입니다. 내일 발표될 호남에서의 경선 결과는 향후 이어질 경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밤 광주에 도착합니다. 미리 가서 내일 승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나가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결전을 앞두고 안 지사는 호남 여론을 의식한 듯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클릭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뉴클릭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내일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경선에서도 호남이 새 길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실현될 것이다, 재현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경선 때 광주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경선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상징성에다 전체 선거인단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 때문에 내일 투표는 이번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했다는 호남 지역 응답자 중에선 가장 많은 68%가 문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지사나 이 시장을 오차 범위 이상 앞섰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광주, 전남, 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에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가 크게 앞섰군요. 네, 오늘 전북 지역 총 유효 투표수는 3287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21,996표를 얻어 득표율 7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손학규 전 대표가 24.6%,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7%였습니다. 이로써 안 전 대표는 어제 광주, 전남, 제주 경선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한 데 이어 오늘도 큰 표차로 승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 역시 그 호남 경선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두면서 어제는 60%대였고 오늘은 70%대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상당히 근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지역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안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둔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0%대 지지율을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당 관계자는 사실상 안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경선에서 부정투표 시도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투표를 하려던 50대 남성 한 명이 어제 광주 경선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국민의당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당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은 이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전북 경선 현장에서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책임당원 현장 투표를 오늘 저녁 6시에 마쳤습니다. 바른정당도 지역별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 투표는 오늘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18.7%에 그쳤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국 합동연설의 일정을 축소하고 TV토론으로 대체했지만 호남에선 중계 방송사가 없어 토론회를 열지 못하는 등 흥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전국 방송으로 토론회를 3차례 더 열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31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실시한 현장 투표 결과도 이때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경선에선 유승민 의원이 4차례 정책토론회 직후 실시한 평가단 투표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에 따르면 유 의원은 2,689명의 정책평가단을 상대로 59.8%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오는 28일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대선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예열 기간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보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후보 선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대선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서 대선 판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오늘 오후에 나온 조사 결과죠. 여기서도 문재인 전 대표 독주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그제와 어제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과 한번 보시면 문 전 대표가 36%로 18.1%를 기록한 안희정 지사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3위 그룹은 3명의 주자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인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10.1%, 이재명 시장이 8.8%, 홍준표 지사는 8.2%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같은 기관에서 2주 전에도 공개를 했었죠. 좀 비교를 해볼까요? 2주 전의 결과랑 비교하면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전 대표는 2.8%포인트, 안희정 지사는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순회 경선에 들어가는데 민주당 경선 결과가 이제 관심 아닙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만도 지지율을 따로 집계를 했죠. 네, 경선 참여층만 국한해서 볼 때는 문 전 대표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나온 것보다 경선 참여층만 따로 집계한 게 훨씬 더 앞선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경선 참여층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64.1%로 나온 건데요. 다음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17.1%로 15.8%를 기록한 안희정 지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보다 뒤진 결과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결과는 이 경선 참여층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 표본수가 다소 적어서 154명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뒤졌다고 하기에는 이제 오차 범위고, 그렇죠? 17.1%, 15.8%니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앞섰다 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표본이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가상 오자 대결도 나왔죠? 네, 오자 대결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8%를 기록해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인 19%의 2.5배로 나왔습니다. 특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이른바 적극적 투표 참여층 가운데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더욱 상승해서 52.6%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자 대결, 이제 가상 대결 구도인데 여기서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크게 오르는 걸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질 경우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가운데 가장 많은 31.7%가 안철수 전 대표로 옮겨간 걸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문재인 전 대표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적은 28.7%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금 지사가 만약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질 경우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얘기한 건데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경선 결과가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전제를 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내일 첫 경선 일정 이제 호남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나왔죠? 네, 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40.9%로 나왔는데요. 이 다음은 안희정 지사가 17.2%,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9%였습니다. 이 민주당 밖의 주자 가운데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3.6%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도 역시나 1등으로 나왔는데 조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문 전 대표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에서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2주 전에 비해서는 3.8%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2.3%포인트 빠졌고요. 같은 기간에 안희정 지사는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나온 다른 조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를 비교하면 예. 한 곳에서는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떨어졌고 한 곳에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뒤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예. 24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가 14.4%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보다 7.7%포인트 올라서 44.8%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전체 구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호남의 경우는 오르내림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내일 호남에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주목이 되겠군요. 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지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지금 막바지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휴일인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분석과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압수물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4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실질 심사 대상자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신문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최순실 씨뿐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공범 대부분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이 내릴 결정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직접 2천만 원을 기부했던 청년희망펀드 기억하시죠? 당시에도 대기업을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컸는데 검찰 조사 결과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펀드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개인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대가를 약속을 했든 아니면 강요였든 청와대의 부적절한 기업 모금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쓰자며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청년희망펀드 설립에 나섭니다. 두 달 뒤 최태원 SK 회장은 60억 원을, 신동빈 롯데 회장은 70억 원을 각각 개인 자격으로 기부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두 기업 회장에 대한 조사 때 이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 대출까지 받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대통령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우리만 안 내면 소위 왕따가 된다고 해 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대가성은 없었고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기부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둘 다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는데 은행 대출까지 받아 큰 돈을 낸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8만 가구였는데 불과 5년 만에 37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 부실 공사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일요플러스에서 송호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인천의 한 아파트. 햇빛이 쨍쨍한데도 습기 때문에 집안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 안엔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입니다. 입주한 지 9개월 된 새 아파트에 이렇게 원일모를 물방울들이 고여 있습니다.
도어락이 한 달마다 고장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제습기를 돌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탓이 아니고 입주민들께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아파트인데 물이 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2년간 신고된 4,500건 중 3,300건이 하자로 판정돼 인정률이 73% 정도 됩니다. 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하자로 판단하면 건설사는 2달 안에 보수를 해주든지 한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하자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하자 부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또 그 하자 부위에 물이 흐른다든가 그 움직이는 부위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하자 신고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집값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직 하자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주민들과 시공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이 자체 가지고 있는 풀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게 하자가 맞다고 하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하자 감정 비용이 들고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자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짓지도 않은 집의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는 선분양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건설사가 짓는 과정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겁니다. 국회엔 집을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 건설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받으려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부실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공정을 잘 지키도록 감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테러 예방 같은 보안 차원에서 주목받았죠. 이제는 사람 표정에서 슬픔과 분노까지 알아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인식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올해 초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설치된 안면 인식기입니다.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입국자도 모르게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분장을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생아 병원에선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 갈 때가 다 된 신생아가 옹알거리면 표정 인식 시스템과 함께 간호사에게 정확한 요구 정보가 전달됩니다. We are doing here is much well beyond recognizing who they are, but what they are trying to express. 3명의 가족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개별 선호도를 알아보는데 생체 인식 기술이 적용됩니다. TV 위에 달린 장치가 각기 다른 사람이 어떤 장면에 공감하는지 눈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테러범 경계가 숙제인 뉴욕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다리와 터널에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역에선 쉴 새 없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당연히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불을 지핍니다. I mean, you cannot go anywhere without cameras. Everywhere you go, it's cameras already. 안면 인식 기술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중국전에서 대표팀은 무기력한 경기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리아전이 내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중국 위다바오가 낮은 코너킥을 방향만 살짝 바꾸는 헤딩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수비가 4명이나 에워싸고 있었지만 왼쪽 방향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사람을 놓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공격에선 측면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뻔한 공격 루트가 상대에게 읽히다 보니 성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1대0으로 이긴 시리아는 최종 예선 6경기에서 단 2골만 내주는 견고한 수비를 자랑합니다. 대표팀 공격에서 전술적인 변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중앙 돌파와 침투 패스로 상대 정면을 효과적으로 뚫어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리아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 조 4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축구대표팀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시리아전 경기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승리하려고 몸 날리면서 다 경기할 테니까 꼭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는 모레 저녁 7시 40분부터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을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 바다는 내일 오전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도 최고 0.9m로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